7.4.3절 다시 말하면 319페이지에 다시 가보죠. 319페이지 보면 쓰던 얘기가 나오죠. Session Traversal Unit Utilities for Net이라는 이름의 약자인데 프로토콜이 그래서 여러분이 와이어샤크를 띄워놓고 쓰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치거나 아니면 쓰던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UDP 포트 3478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UDP.port = 3478 이런 필터를 쓰게 되면 스턴 트래픽을 잡을 수가 있는데 웬만해서는 잡기 어렵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그물을 쳐놓고 있어야 고기가 한 마리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어디선가 잡은 스턴 트래픽을 역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먼저 그 스턴의 목적을 다시 한번 복습하겠는데 319페이지에 7.4.3절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러니까 페이지 맨 마지막에 첫 번째 패러그래프가 있는데 스턴의 목적이 먼저 얘기되고 있어요. Stun is a relatively simple client server protocol that is able to ascertain the external IP address and port numbers being used on the net in most circumstances.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은 그 나의 지금 내가 네트 뒤에 있고 나는 내부만 안에 있고 우리 내부만에서 밖으로 나갈 때 네트를 거쳐 나가기 때문에 내가 쓰는 사설 주소와 포트 번호, 사설 주소와 그리고 또 포트 번호가 네트에 의해서 어떻게 이게 변화가 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그냥 보통 클라이언트 서버 운영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웹 서빙이나 하다. No problem. 네트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네트가 있어야 되는 있느냐, 그다음에 내 주소를 어떻게 이놈이 장난쳐가지고 바꿔버리느냐를 알아야 하는 상황은 언제예요? 그냥 보통 서비스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언제 이게 필요하냐면 IP 주소나 포트 번호가 페일로드, 응용 프로토콜의 페일로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느냐면 여러분들 잘 쓰는 인터넷 전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4를 공개하면서 잘하는 페이스타임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일종의 인터넷 전화로 이런 경우에 시그널링이라는 절차가 여러분 전화는요 이게 고객의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두 용도로 만들어져요. 첫째는 시그널링입니다. 두 번째가 미디어예요. 이 미디어는 이제 오디오, 비디오 말하는 거예요. 비디오, 만약에 이런 영상 통화가 예를 들어 뭐 화면에 막 그리는 것까지 같이 한다.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LG 폰 선전하는 뭐 강아지에 뭐 이렇게 내가 그리는데 여자친구가 난 이게 싫어요. 그러면서 막 치고 있었죠. 그런 경우에는 간략 간단한 데이터까지 들어가는 거. 이게 다 미디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전화기의 그 다이얼 패드를 보면 이렇게 버튼이 12개가 있어요. 버튼이 12개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를 때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전화망이 어떻게 알게끔 해놨냐면 이 X, Y 좌표가 프리퀀시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 줄에 해당하는 저 프리퀀시와 음의 저기 뭐라 그래야 돼? 주파수와 이쪽에 해당하는 세로축에 해당하는 그 주파수 이 두 개를 조합해서 이거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그 음을 내요. 그 전화기가 이상한 그 소리가 그래서 약간 부조화 같이 들리는데 이거면 또 뭐 여기 있는 또 다른 주파수가 만들고 이 X, Y가 정해지면 이 버튼이 눌려졌구나라고 우리는 아니고 전화석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성은 아니고 그 소리로서 전화 네트워크에다가 이 전화기에 어떤 버튼이 눌러졌습니다라고 옛날 전화 얘기하는 거예요. 눌러졌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리 가지고 해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1989년에 갔는데 그때 전화를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공중전화 들고서요. 동전을 코어라 그러니까 25전 25 cents 이걸 넣으면 뚜뚜뚜뚜뚜 이렇게 5번 소리가 나요. 그리고 10전짜리를 넣으면 뚜뚜 그다음에 5전 니끌을 넣으면은 뚜 한 번 소리가 나요. 이게 뭐예요? 5전 단위로 소리 하나씩을 넣은 거야. 그래서 이 뚜뚜뚜뚜뚜이 재밌게도 돈을 얼마 넣었습니다라는 걸 전화국에 가는 거예요. 그 신호가. 그래서 그 MIT 친구들이 이걸 이용해서 해킹을 한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죠. 공중전화가 보통 한 대씩 안 있고 이렇게 여러 대가 옆에 이렇게 있는 케이스가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송수하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 그렸다 그지?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갖다가 이쪽 전화기에 동전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화기 송수화기를 이렇게 거꾸로 해서 붙여. 이쪽 송화기는 저쪽 수화기, 이쪽 수화기는 저쪽 송화기. 그리고 동전을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그럼 여기서 또 다섯 판 하면 그 5개 넣었다는 소리가 일로 들어가겠죠? 여기다 잔뜩 넣어. 그리고는 딱 떼놓고 여기는 다시 찰칵 눌러갖고 동전을 다 빼버려요. 그러면 여기로 소리가 들어갔죠. 뚜뚜뚜뚜뚜. 야, 콜 하나 들어갔고요. 또 콜. 한 $60쯤 넣어놓고서 전화를 마음껏 하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원시적이죠, 그죠? 이렇게 돌아갔어요. 자, 이게 지금 다 뭐 하는 거지? 이게 시그널링이에요. 시그널링. 그러니까 전화망 측에다가 내가 어떤 버튼을 눌렀다. 또 동전을 몇 개 넣었다. 이런 거예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거는 예전에 인디언들이 담요를 펄럭펄럭하면서 연기 몇 개 내보내고 그거랑 똑같아요. 원리상. 이게 시그널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그널링은 뭘 위해서 시그널링 하는 거냐면 이 미디어 패스를 셋업하기 위해서 이게 목소리, 화상, 데이터가 흐르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저 컨트롤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시그널링은 그래서 어떤 정보가 들어가냐면 전화라 그러면 전화번호 같은 거예요. 전화번호. 그 전화번호 내가 이거 누르잖아요. 이걸 누르면 이 주파수를 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저쪽 전화국 쪽에서 잘 들어보면 F1과 F2라는 주파수 성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를 눌렀구나. 번호 1, 2, 3, 4, 5, 6, 7, 8번 눌렀구나. 이걸 안단 말이야. 그러면 뭐 888에 1858 뭐 이렇게 눌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긁어 모아. 그래서 그 번호를 가진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주는 거거든요. 인터넷도 똑같아요. 인터넷 전화하면 이게 전화번호 대신에 IP 주소와 포트 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야 전화를 걸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저걸 어디다 실어나르느냐? 시그널링용 프로토콜의 짐칸에 실려 있단 말이에요. 시그널링용 프로토콜의 짐칸에 상대방의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IP 주소와 포트 번호가 실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응용 레이어 프로토콜이에요. 시그널링용 프로토콜, 응용 레이어. 이거는 커널 안에 같이 이렇게 묶여 오잖아요. 여러분이 윈도우즈 깔았다고 인터넷 전화가 되지 않단 말이에요. 그건 또 따로 깔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페일로드에 실려 있다고 이 정보가 IP 주소와 포트 번호가. 자, 이게 뭐가 문제예요? 네트는 기본적으로 헤더만을 번역하게 돼 있어요. 헤더에 있는 IP 주소, 헤더에 있는 포트 번호. 여기서 헤더라 하면 IP 헤더에 있는 IP 주소,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있는 포트 번호. 요 두 개를 번역해 주기 위해서 만든단 말이죠. 근데 페일로드에 실려 있으면 얘가 여러분이 보기에나 그게 163.152. 이걸로 보이지 실제로 컴퓨터 안에서 보면 다 0101010101 천지예요. 그거 아무것도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를 번역을 해줘야 되냔 말이야. IP 주소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웬만한 애는 잘 못하죠. 저걸 실제로 이런 시그널링용 프로토콜을 구체적으로 하나 만들었으면 그걸 이해하는 인텔리전트한 NAT, 네트가 있어야지 그걸 이제 비로소 안쪽까지 들여다보면서 번역을 해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네트들이 그렇게 똑똑하리라고 우리가 항상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제 멍청한 애들이 중간중간 막 껴있으면 전화 응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자 그런 경우에 응용이 똑똑하게 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는 멍청한 네트가 중간에 버티고 있으면 그걸 극복하는 게 응용의 지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응용의 지능이 뭐냐? 내가 지금 내 IP 주소를 주면서 이 주소로 전화를 해주세요라고 말할 건데 그것이 사설 주소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걸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뭔가 해야 되겠죠. 상대방이 사설 주소 아닌 내가 실제로 네트를 통과해서 나가면서 실제로 나의 주소가 번역될 그 글로벌 주소로 저 친구가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걸 알겠죠. 모르겠죠. 알까요? 네. 예,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거를 아예 실어보낼 때 페일로드에다 실어보낼 때 이 IP 주소가 자기 현재의 프라빗 주소가 아닌 자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에 네트가 자기에게 줄 주소 그것으로 미리 자기가 넣어놓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저쪽이 받았을 때 그 주소를 가지고 전화해 올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자 그걸 위해서 쓸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이 스턴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트를 거쳐서 나갔다. 네트를 거쳐서 바깥으로 나갔다 할 때 여기 나의 주소 x가 여기 x 프라임으로 번역됐다고 하면 이 x 프라임이 뭔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다가 스턴 서버가 바깥쪽에 어딘가에 있어서 이 봉사해주는 서버가 있어서 그 스턴 서버한테 일단 패킷을 하나 땅 쏘면 얘가 거의 에코를 보내줘요. 거의 에코지만 에코처럼 메아리처럼 다시 보내주는 그 패킷 안에 뭐가 있어요? 아, 너 뭐처럼 보여? 너는 내 눈에는 x 프라임으로 보이는 걸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아, 그래, 내가 바깥에서는 x 프라임으로 통용되는구나. 이걸 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페일로드에 들어가는 IP 주소에 내가 넣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네트가 해주지 않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스탄 이렇게 시뮬리하는 게 NAPT에서 이해되는데 NAT는 되게 훨씬 더 동적이라고 느꼈거든요. NAPT 둘 다 동적이죠, 뭐. 네, 근데 NAT는 되게 더 짧게 느껴지는 게 허용하는 그 용량이 더 작을 것 같아서. 근데 주소만 많이 있다면 그다지 그렇게 동적일 필요는 없죠. 아주 빡빡하다 그러면 뭐 한번 클릭하는 거 한번 서비스해주고 딴 애로 교체하고 이렇게 되겠지만 거기도 이제 상당히 있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동적은 아닐 텐데 뭐 그건 이제 정도 차일 것 같아요. 상황 따라 다르고. 또 예. 전화를 걸 때 다음부터는 이쪽으로 걸어줘라는 걸 실어서 보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걸 때도 이제 상대방도 사설 주소일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제 그것 때문에 뒤에 여기는 turn이 필요한 거예요. turn. 그리고 ice 뭐 이런 게 필요한 거고. 이제 스턴 가지고만은 근데 사실은 이제 뒤에 있는 turn이 완전히 스턴하고 다른 프로토콜이 아니라 스턴에 기반해서 그 위에 만들어진 프로토콜이에요.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예. 어제 저번 시간에 show IP.net인가 거기 그거를 여기서 했을 때 제가 아이폰으로 해봤는데요. 이 주소랑 지하철 타고 나서 그거 다시 했는데 주소가 똑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원래 NAPT나 NAT가 서브넷이 바뀌면은 주소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왜 그런 거예요? 지하철역이 어디였어요? 약수역 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네트의 위치가 어디쯤이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제 그 네트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상당히 위쪽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화망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이제 지붕에 그 어글리한 안테나들 있죠. 삐쭉삐쭉한 애들. 그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베이스 스테이션 한 5, 60개 혹은 뭐 많게는 100개까지도 물고 있는 그 베이스 스테이션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당히 많은 거리를 이동하지 않으면 똑같은 베이스 스테이션 컨트롤러에 걸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하나의 베이스 스테이션은 대략 500m 정도의 반경을 가지고 커버를 해줘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그룹에서 벗어나려면 굉장히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거죠. 또 베이스 스테이션 컨트롤러 또 몇십 개가 그 위에 또 상위에 컨트롤러 또 있어요. MSC라고 하는 컨트롤러가 있는데 그 컨트롤러가 통제해서 사실은 소울 정도만 해도 MSC 몇 개 가지고 다 커버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라도 IP 주소가 막 빨리 바뀌려 그러면 굉장히 큰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시간 내에. 아마 그래서 커버리지 문제 때문에 그럴 거예요. 거의 같은 커버리지예요. 오케이. 자, 319페이지 그 마지막 그 패러그래프.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밖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스턴을 쓰는 목적이. 두 번째로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을 때 지금 여러분이 가끔 염려하는 대로 NAT가 그 매핑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그대로 얼마나 유지할 것이냐 오랫동안. 근데 그거를 자꾸 지워버리지 않고 한번 만들어진 매핑을 뭐 x는 x 프라임으로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매핑을 지워버리지 못하도록 계속 네트를 이렇게 찔러줄 필요가 있어요. 패킷을 바깥으로 쏴가지고. 그러면 얘가 이 매핑을 계속 쓰고 있구나, 살아있다라고 해서 NAT가 지우지 않을 텐데 그걸 거기서 이제 keep alive라는 말로 표현했는데요. 그런 keep alive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도. 일단 뭐 내가 밖에서 어떻게 보이냐를 알아내는 것. 그 다음에 그 알아냈다고 하면 어떤 그 매핑이
계속 유지되도록 해서 내가 다시 알아낼 필요가 없게끔 요 두 용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도우미가 필요하냐면 이 퍼블릭 인터넷 안에 스턴 서버라고 하는 인터넷 안 아니죠. 인터넷을 거쳐서 인터넷 저쪽 바깥쪽에 스턴 서버가 놓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턴 서버를 이용해서 걔한테 쏴주면 야 내가 누구처럼 보이느냐라고 스턴 서버에게 물으면 스턴 서버가 아, 너는 누구처럼 보여라고 말해주는 것. 이걸 사용해서 이제 이 두 가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을 계속 읽다 보면 끝에서 한 세 번째 줄에 several public stun servers are configured with globally reachable IP address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퍼블릭 인터넷에 스턴 서버들이 있다. 걔네들을 써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스턴 서버 역할은 뭐 거의 그냥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보면 에코백의 에코백. 내가 메시지를 보내면 그냥 거의 변함없이 그걸 다시 돌려주는데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3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스턴의 장점이 뭐냐는 얘기가 이제 320페이지에 나오게 되는데 스턴의 장점은 뭐냐면 지금 현재 네트워크를 전혀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턴 서버 한 대 딱 놓고 클라이언트가 스턴 프로토콜 사용해서 그 서버에 접속해서 그냥 메시지 하나 주고 받으면 그만이다. 그래서 그 전혀 인터넷을 뭐 어디 손댈 필요 없이 스턴 서버 한 대 설치해 놓고 클라이언트에 스턴 프로토콜 깔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다. 현재 네트워크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 되고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보면 어떤 얘기 나오냐면 세 번째 줄에 It uses port 3478 for UDP and TCP. 보통 UDP 씁니다. UDP를 쓰게 되면 포트 3478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여러분이 제가 올려놓은 패킷 트레이스를 잠깐 볼까요? 자, 여기 스턴 트레이스 자, 여기 이제 스턴 패킷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Simple Traversal of UDP through Net이라고 된 이게 옛날 이름이에요. 어쨌든 스턴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 유저 데이터 우리 아직 UDP 배우진 않았지만 되게 단순한 프로토콜인데 여기 보면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3478로 되어 있어요. 3478. 그래서 목적지 주소가 지금 뭐로 되어 있냐면은 216.156.145.118인데 그리로 가는 스턴 리퀘스트예요. 내가 뭘로 보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야. 12 거는 건 아니야. 내가 뭘로 보이냐 뭐 이런 게. 내가 누구처럼 보이니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3478번 포트에서 그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리퀘스트를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3478 포트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좀 더 읽어 내려가 보면 이제 그 하나 둘 세 번째 밑에 보면 all messages include a type, length, magic cookie with value 어쩌고 저쩌고 and a random 96-bit transaction ID used for matching requests with responses or for debugg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턴 메시지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냐면 TLV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type, length, magic 그다음에 이제 value들이 나오는 거죠. 타입은 여기 보면 지금 메시지 타입 이런 말이에요. 메시지 타입 여기 바인딩 리퀘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바인딩 리퀘스트는 바인딩이라고 하는 개념 여기서 말이 뭘 뜻하냐면 X와 X 프라임이 네트 장비에 의해서 서로 묶여 있는 형태예요, 지금. 오케이, 너희들은 짝이야. 인터널리 X면 바깥쪽에서는 X 프라임이다. 너희들 둘은 짝이다라고 묶어 준 거예요, 네트가. 오케이? 그걸 바인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인딩 리퀘스트라고 하는 건데 저거는 이제 그 스턴 메시지 중에 일종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스턴 메시지냐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 탑이 밝혀줍니다. 랭스는 뭐를 가리키는 부분이냐면 요거는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attributes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attributes에 해당하는 길이가 몇 바이트냐를 가르쳐 주는데 뭐 8바이트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실제로 저 attribute가 세어 보면 8바이트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바이트죠. 네, 그래서 이 랭스는 이 뒤에 있는 길이에요. 그다음에 트랜잭션 아이디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어디서도 봤어요? 어디서 봤죠? 여러분이 역시 UDP를 사용하는 프로토콜인 DHCP라는 또 다른 응용 프로토콜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거 어떤 용도로 했어요? UDP를 사용하는 프로토콜의 특징이 바로 이건데
트랜잭션 아이디라는 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리퀘스트를 여러 개 날렸는데 응답들이 돌아올 때 이게 어느 놈이 어느 놈 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 번호가 없으면. 그래서 트랜잭션 아이디는 UDP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토콜에 공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게 불리고는 있지만 저 기능을 담당하는 필드가 꼭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매직 쿠키라는 말이 나오죠. 매직 쿠키. 이 매직 쿠키가 뭐냐면 이제 실제로 여기서부터 애트리뷰트가 시작됩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어떤 중복하기, 사실 저런 값이 저런 긴 값이 중복돼서 똑같이 나타나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게 확인되면 뒤는 실제로 스턴 프로토콜의 페일로드에 해당한다고 하는 건 확인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왼쪽 팔에 문신이 있다. 그걸 보면 우리 아들인지 확실하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얼굴을 막 칭칭 동이고 있어도 딱 보면은 얘 내 아들 맞네.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예, 그래서 그게 매직 쿠키의 역할이에요. 예. 신원 확인, 확실한 신원 확인. 근데 매직 쿠키인데요. 이게 지금 헥사로 보면 2112 A442 이렇게 돼 있죠. 2112 A442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뭐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값이냐? 그건 뭐 그냥 정한 값이에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은 이 매직 쿠키는 여러분 내가 DHCP 할 때 얘기 안 했지만 DHCP에도 있어요. DHCP에도 매직 쿠키 나온 다음에 그 옵션 필드에 옵션들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DHCP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서 호스트 컨피규레이션에 관한 프로토콜인데 거의 200가지의 해당하는 항목들이 있고 그 200가지를 호스트를 컨피규어하는 데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옵션들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일을 하는데 옵션이 거의 200가지 있는 셈이죠. 그 옵션들이 시작되는 위치에 이 매직 쿠키가 있어요. 근데 이 DHCP만 해도 다시 말하면 부트피에서 매직 쿠키는 정말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그걸 그냥 넘어왔었는데 한번 가봅시다. DHCP의 매직 쿠키 값이요. 어디 가면 매직 쿠키라는 건 내가 왜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꼭 팔에 문신을 확인을 왜 해야 되는지 나도 사실 모르겠지만 아마 패킷 포맷 얘기할 때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예를 들면은 뭐 그냥 하나 찍을게요. 242페이지 그림 6-3에 보면 매직 쿠키 값이 나오는데요. 매직 쿠키라고 하는 필드가 보이죠? 예, 자세히 설명은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매직 쿠키를 실제로 보게 되면요, 한번 볼까요? DHCP에도 매직 쿠키가 있는데 옵션 시작되는 부분에 써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요. Capture interfaces start. 스타트. 없어요? 도트피를 잡으려고 하니까 또 없네. 뭐 시시껍질한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 매직 쿠키가 DHCP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 하는데 요런 그 4바이트로 돼 있거든요. 헥사로 적었어요. 요런 4바이트가 되는데 이게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오레오에서 나왔어요. 오레오가 뭔지 알아요? 오레오가 바로 쿠키죠. 쿠키. 그 선전 나오는 거 못 봤어요? 이렇게 딸이랑 아빠랑 싸우면서 그 크림 발린 부분을 먹겠다고 이렇게 띄었을 때 싸우는 선전이 나오는 그런 과자가 있어요. 그래서 첫 글자랑 뒷글자가 같아요. 그리고 아마 오레오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그럼 상표명 어쩌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금씩 다 시프트를 시켰어요. 그래갖고 뭐 지금 내가 이렇게 적긴 했으나 하여튼 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DHCP 그 쿠키 매직 쿠키는 정말 쿠키 이름에서 이렇게
도래가 되었다는 설이 유력한데 여기 그 NA 스턴의 매직 쿠키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조금 완전히 다른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 쓸데없는 얘기를 하려고 시간을 많이 소모했어요. 다시 320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직 쿠키는 이 옵션이 시작하는 부분입니다를 헷갈리지 않도록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트랜잭션 ID 아까 그 역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랭스에 해당하는 그 길이만큼의 옵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옵션이 아니라 여기서는 애트리뷰트죠. 애트리뷰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321페이지에 보게 되면 스턴 패킷의 포맷이 나오는데요. 그 애트리뷰트들을 제외한 애트리뷰트가 그 여러 개 들어가서 가변 길이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바이트로서 고정 길이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걸 베이식 스턴 헤더라고 그림에 표현되는데 고정 길이를 가지게 되고요. 뭐 지금 얘기한 그 메시지 타입, 메시지 랭스, 그 다음에 트랜잭션 아이디, 매직 쿠키 이렇게 4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22페이지로 가게 되면 그 스턴이 사용하는 애트리뷰트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지금 트레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스턴 메시지 안을 보면 이제 타입 랭스, 트랜잭션 아이디, 그다음에 이제 매직 쿠키가 나오게 되고 매직 쿠키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애트리뷰트에 보면 여기 보면 첫 번째 애트리뷰트가 mapped address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도 보면 테이블 7-2에 처음에 나오는 애트리뷰트가 바로 mapped address입니다. 이 mapped address가 뭐냐면 바로 내가 그 사설 주소를 쓰고 있었는데 스턴 서버에다가 물어봤을 때 스턴 서버가 응답해오는 너는 뭐처럼 보인다 라고 하는 값이에요. 이게 지금 바인딩 리스판스라 해서 스턴으로부터는 응답입니다. 내가 위쪽에서 질문했고요. 내가 누구처럼 보이냐라고 질문을 했고 지금 넌 누구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응답이 온 건데 거기에 첫 번째 애트리뷰트가 mapped address예요. 그러니까 너의 그 내부에서 쓰는 사설 주소는 이렇게 매핑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역시 애트리뷰트들도 타입 랭스 밸류의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답은 뭐냐면 너는 안쪽에선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 너는 뭘로 보이냐 하면 163.152.3.22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점 어쩌고 저쩌고를 쓰는 와이파이에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스턴 서버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나한테 해주냐면 163.152.3.2 이건 제가 아마 그 스턴 서버 여기 책에 언급된 몇 개 스턴 서버에다 대고 실제로 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은 응답인데 밖에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10점 어쩌고가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source address라고 하는 건 책에 안 나오는 애트리뷰트예요. source 이거는 실제로 이제 이 정보의 source겠죠. 그러니까 그 저쪽 응답한 서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changed address 이것도 사실은 책에는 언급이 안 되는 그래서 아마 서버에 관한 정보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mapped address만큼 중요한 애트리뷰트가 이게 XOR mapped address입니다. XOR mapped address. 이 exclusive OR라는 거 알죠? XOR. exclusive OR mapped address인데 mapped address를 이 익스클루시브 오화 시킨 거예요. 뭐랑 익스클루시브 오화 시켰냐면 아까 얘기한 매직 쿠키하고 이 바로 전장에 매직 쿠키 값이 나오죠. 헥사로 2112A442 요거하고 익스클루시브 오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우리가 163.15 망인데 그거랑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시켜버렸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162.20.8.42.2 마치 고대 주소가 아닌 엉뚱한 다른 주소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와이어샤크는 친절하게도 실제로는 XOR을 하기 전에는 163.152.3.22하고 다시 지가 또 XOR을 시켜갖고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무시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패킷에 이런 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와이어샤크가 잘 여러분들한테 서비스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패킷에는 162.20.8.42.22라고 써 있는데 이 짓을 왜 하느냐? 맵 어드레스 정보 받으면 되는 건데 왜 쿠키랑 익스클루시브 OR를 시켜갖고 저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놨느냐는 건데요. 책에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가끔은 163.152. 어쩌고가 나와버리면 그걸 또 건드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Application Level Gateway (ALG라는 이제 장비들은 또 시키지도 않은 짓을 또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63.152가 뭐가 보이면 막 그거 가지고 뭘 또 해보려고 해요, 얘들이. 왜냐면 Application Level Gateway라는 게 뭐 하는 애냐면 그 어떤 응용이 돌아갈 때 거기서 문지기를 하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뭔가 막 그 가로막기도 하고 뭐 너무 못 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애들이 건드릴까 봐서 위에 163.152는 어떻게 건드려서 이상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겠지만 162.208은 이거 지주소가 아닌 것 같이 보이거든요. 자기의 이런 속어를 써서 미안해요. 자기 나와바리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이건 내 소관이 아니야. 그러고서 그냥 흘려보내는데 이렇게 중간에서 이 163.152라고 하는 고대 주소만 보면 뭔가 하고 싶은 이상한 애들이 있을까봐 저렇게 숨겨서 밀반입을 하는 겁니다. 그 여러 개의 이 ALG들에 대해서 잘 먹히는 수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323페이지에 가게 되면 실제로 그 퍼블릭에 있는 스턴 서버들이 몇 개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보면 stun.ekiga.net, 뭐 stun.xten.com, 뭐 num.viagenie.ca 뭐 이런 노드들이 있어요. 제가 뭐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이들 중 실제로 현재 또 동작하는 친구도 있지만은 뭐 이 책이 쓰여질 당시에는 동작했다가 지금은 안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길 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스턴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 생각인데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아니, 뜯어보는 애가 못 알아채게. 그런데 저게 아예 주소 형태를 못 알아보게끔 하는 게 아니고 마치 다른 주소처럼 보이는데 그 주소한테 피해가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요, 저거는 완전히 자기 로컬 네트워크에는 ALG만을 속이기 위한 겁니다. 그럼 로컬에서만 저게 이제 스턴한테 물어봤을 때 스턴에서 답을 주면서 네트나 ALG를 통과 다시 하죠. 그럴 때 걔네들이 또 뭔가 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형 수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근데 ALG 같은 건 그러면 로컬에서만 그렇죠. 게이트웨이니까 우리 망하고 바깥 망 쪽 중간에 딱 서가지고 지키고 있는 애죠. 이제 그건 특정 응용에서 돈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이요. 악용할 수 있겠다.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지호 교수님한테 여쭤보세요. 이지호 교수님 우리의 호프. 뭐 큰 사건만 터지면 TV에 나오시더라고. 예, 저랑 친해요. 예. 아니 제가 이지호 교수랑 친합니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예.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자, 326페이지 그럼 턴으로 넘어갈게요. 자, 스티브 잡스가 열거한 세 가지 기술 중 두 번째 턴. 아까 질문이 나왔었는데 나도 그도 둘 다 네트 배후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통신하느냐 이 얘기죠. 자, 이 경우에는 이제 turn이라는 방식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turn이라는 게 별도로 만들어진 메커니즘이라기보다는 스턴을 약간 더 발전시킨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스카이프라고 하는 그 상용 영상 통화 프로그램이 홀 펀칭이라는 기법을 써서 중간에 어떤 서버를 놓고 서로 연결하는 그런 이제 해킹 방법을 썼다라고 했는데 그것의 약간 표준화된 버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turn하고 stun의 차이는 뭐냐면 stun은 그냥 정보만 줘요. 너 뭐처럼 보여. 질문에 그냥 대답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질문에 대답을 받아서 애플리케이션은 원래 하려고 하던 일을 지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연락하는 거. 그러니까 스턴 서버는 그 이상의 역할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turn 서버는 달라요. turn 서버와 스턴 서버의 대표적인 차이는 turn 서버는
중간에서 데이터까지 건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톤에서 데이터를 뭐 주고받고는 결국은 스톤 서버를 접속했던 그 클라이언트가 저쪽에 자기 상대편하고 할 일이죠. 그거는 스톤 서버가 개입할 문제가 절대로 아닌데요. 턴 서버는 이 애처로운 백성들을 위해서 둘 다 넷 뒤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런 애들을 위해서 중간에서 이 건네주는 역할을 해요. 건네주는 역할. 그래서 이름도 traversal using relays around net 이렇게 돼 있죠. 네트를 이렇게 돌아 나오는 네트를 이렇게 우회하는 릴레이들을 사용하는 traversal 이렇게 돼 있죠. 이 traversal은 데이터 traversal, 데이터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는데 네트를 어떻게든 우회해서 릴레이를 통해서 간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여기에는 릴레이 서버라고 하는 제3의 서비스, 뭐 스톤 서버랑 뭐 같은 집안이긴 하지만 얘는 릴레이까지 해주는 애. 그래서 그림 327페이지에 보면 그 인터넷이라는 구름 위에 서버라는 네모 박스가 있죠. 걔가 바로 릴레이 서버입니다. 그 릴레이 서버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돌리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들은 유저 애플리케이션들은 그 세로로 서 있는 컴퓨터 박스들이에요. 클라이언트 peer A, peer B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 3자 영상 통화다. 그럼 이런 상황일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납작한 박스들인데 N1, N2, N3 걔네들이 이제 네트들이죠. 자, 이런 네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우리의 클라이언트와 peer A와 peer B가 재미있게 살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몇 개의 주소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세로로 세워져 있는 컴퓨터에 바로 나가는 부분에 뭐라고 되면 클라이언트 호스트 트랜스포트 어드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호스트 트랜스포트 어드레스. 이 호스트 트랜스포트 어드레스라는 게 있고 네트 박스를 지나가면서는 그것이 클라이언트 서버 리플렉시브 트랜스포트 어드레스라고 하는 말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저쪽 릴레이 서버에 가게 되면은 릴레이드 트랜스포트 어드레스라고 진한 글씨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용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생각해 볼 텐데 만약에 넷박스들의 방해가 없다면 이 클라이언트들은 직접 자기들의 이른바 호스트 트랜스포트 어드레스를 써서 교신을 하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넷박스가 방해꾼은 아니고요. 얘들이 쓰는 주소를 보면 전부 다 192168로서 클래스 C 쪽에 있는 사설 주소로 퍼블릭 인터넷 중간에 그 구름을 지나갈 수가 없는 애입니다. 뭐 지나갈 수는 있어도 돌아올 수가 없는 그런 주소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넷박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인터넷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이 경우에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와 peer A가 어떻게 교신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나 peer A, peer B 얘네들은 아까 스턴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바깥쪽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자기의 사설 주소가 어떤 주소로 네트에서 번역되는지 알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스턴을 써서 뭐 자기 주소를 알아오고 그걸 어떻게 그 다음으로 뭐 해킹하듯이 이렇게 어떻게 엮어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턴을 쓰면은 그 문제를 좀 그냥 표준적인 방법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 7.4.4절 326페이지에 7.4.4절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읽어보겠습니다. Referring to figure 7-11 이게 그림 7-11 11을 보면 a turn client behind the net contacts a turn server usually on the public internet and indicates the other systems called peers with which it wishes to communicate. 그래서 turn 서버에게 나는 누구랑 교신하고 싶어요를 밝힙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the client obtains address and port information called the relayed transport address. 그래서 어떤 정보를 얻냐면 누구누구하고 교신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대신 서버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냐면 그 그림에 진한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던 relayed transport address. 그러니까 중간에서 자기의 트래픽을 자기가 지금 교신하고 싶은 대상에게까지 중간에서 건네줄 서버의 주소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획득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클라이언트나 뭐 피어나 얘네들은 이제부터는 그 중간 기착지인 Relayed Transport Address인 그림에 보면 그 192.0.2.201로 되어 있는데 그 주소를 사용해서 상대편하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192.0.2.201로 뭔가를 보내면 192.0.2.201은 내가 누구누구랑 교신하고 싶어요라고 했던 그 대상이 되는 녀석에게 중계를 해주고요. 상대편에서 이리로 올 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이런 그 릴레이ing까지 안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정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중간에 릴레이 해주는 서버를 두고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릴레이 서버를 쓰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스턴 서버처럼 아무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게 되고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실제로 중계를 해줘야 되는 그 꽤나 힘든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턴 서버는 아무나 쓰도록 내버려두는 서버는 통상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7.4.4에 326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그런 얘기가 잠깐 이제 언뜻 비치는데 The client uses turn commands to create and maintain allocations on the server. allocation이라는 말이 나와요. 할당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턴 서버는 이 자기가 서비스하는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어떤 할당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할당을 한다는 것이 아무나 해주는 것은 아니고 뒤에 가서 좀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정당한 권리를 가진 친구들의 한해서 해주게 돼요. 자, 그 얘기는 조금 더 이따 자세히 하기로 하고 327페이지에 가게 되면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면 in operation 이런 말이 나와요. In operation, the client makes a request to obtain an allocation using a turn-defined stun allocate method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방금 얘기했던 그 allocation을 얻어내야 돼요. 서버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allocation이 얻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allocation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keep alive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얘기 나오는데 allocations expire in 10 minutes if not refreshed. 이 keep alive에 의해서 이게 allocation이 계속 갱신이 되지 않으면 10분 만에 지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분 만에 지워진다. 그 10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lifetime이라고 불리는 기간이고요. 뭐 있는 걸 그냥 일부러 지워버리고 싶다 그러면 lifetime을 제로로 해가지고 리프레시 해주면 바로 지워집니다. 그다음에 뭐 긴 얘기가 나오는데 뒤부터 이제 그림 7-12, 13, 14, 15 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턴 서버에게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식의 중계 요청을 하면 턴 서버가 처음에는 리젝트를 해요. 리젝트를 하면서 뭐 하냐면 이제 7-12가 처음으로 그 allocation을 요청하는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중계해 주시오라고 하는 요청에 관한 메시지를 쭉 그렇게 보여준 거고요. 7-13에 가면 이 턴 서버가 일단 거절합니다. 이제 통상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일단 거절해요. 일단 거절하면서 여러분이 쭉 보일지 모르겠지만 밑으로 애트리뷰트 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가게 되면 nonce라고 하는 애트리뷰트가 나와요. nonce가 N-O-N-C-E. 이게 one-time random string이에요. one-time random string. 그래서 한 번만 쓰고 말 랜덤한 string인데 이게 뭐냐면 네가 권리가 있으면 이걸 너의 키를 가지고 한번 암호화해봐. 그게 내가 암호화하는 것과 결과가 같으면 너는 그 암호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줄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인지 들어도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보안 과목을 들으세요. 그래서 일단 챌린지 해보는 거예요. 야, 너 키를 가지고 있냐? 뭐 예를 들면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냐라고 챌린지 하는 거예요. 7-13 일단 거절하면서 7-14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챌린지를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챌린지에 리스폰스를 주는 그 메시지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챌린지 리스폰스가 됐기 때문에 7-15에 가면 이제 얼로케이션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그냥 턴 서버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를 릴레이까지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턴 정도로는 그 클라이언트가 상대편하고 통신을 할 수 없고 중간에 꼭 데이터 릴레이 해주는 이러한 턴 서버가 있어야 통신이 되는 경우에는 이 턴을 사용해야 된다는 건데 이럴 때 그냥 쓰지는 못하고 스턴처럼 그냥 가벼운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이른바 authentication 인증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7.4.5절에 가면 332페이지에 7.4.5절에 가면 마지막으로 그 ICE Interactive Connectivity Establishment라고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것은 앞에 얘기한 스턴이나 턴과는 달리 프로토콜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ICE의 정의가 7.4.5절의 네 번째 줄에 나오는데 ICE is a set of heuristics by which an application can perform unsafe라고 되는데 이건 이제 제가 일부러 가르치지 않았어요. In a relatively predictable fashion 이렇게 돼 있어. 이게 휴리스틱스의 집합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그 잔머리 굴린 아이디어들의 집합이라 이 말이에요. 이 ICE는 스턴과 턴을 조합한 방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스턴과 턴 컴포넌트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 따라서 스턴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스턴을 쓰고 스턴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턴을 쓰고 이걸 양손에 들고 구사하는 애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제 그 구사하는 방법에 관한 복잡한 설명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게 그 페이스타임과 같은 인터넷 통화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이제 방법입니다. 333페이지에 가게 되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뭐 이게 지금 이번 학기에 다 가르칠 수가 없는 내용이긴 한데 SDP라고 있어요. 그래서 Session Description Protocol이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전화할 때 사용하는 여러 프로토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번 학기에는 가르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제 희망은 인터넷 프로토콜이 인터넷 프로토콜 1와 2로 나눠졌으면 좋겠으나 학기가 너무 짧아서 지금은 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경우에 이 ICE가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가보면 그 주소 세 종류의 주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host transport, 두 번째 server reflexive, 세 번째 relayed address. 이 세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host transport는 여러분이 그 스턴 할 때 턴 할 때 기억이 나겠지만 실제로 컴퓨터가 원래 가진 주소와 포트 번호죠. 그러니까 원래 가진 주소라 하면 우리 사설 주소를 쓰는 애는 사설 주소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써서 통신할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ICE가 취하는 입장은 뭐냐면 중간에 네트 없이 할 수 있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통화가 가능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 두 번째로 옮겨요. 그게 바로 서버 리플렉시브 주소인데 이게 스턴에서 스턴 서버에게 물어오는 그것이 바로 서버 리플렉시브 주소예요. 리플렉시브는 여러분들 이산 수학을 배웠으면 리플렉시브 할 때 리플렉시브가 뭐죠? 리플렉시브가 자기에게서 자기로 가는 관계죠. 잊어버렸어요? Reflexive relation. Reflexive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버 reflexive가 뭐냐면은 자기가 서버에게 물어봐서 자기 주소가 뭐냐고 물어오는 그런 걸 갖다가 지금 reflexive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이제 스턴식이라는 거죠. 스턴식으로. 그래서 스턴한테 물어봐서 그 주소를 알아온 걸로 내가 통신하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그게 두 번째 선호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ICE가 스턴과 턴 두 개를 다 들고 스턴도 턴도 안 쓰면 최고. 그러나 그게 안 통한다 그러면 스턴을 써서 해결할 수 있으면 최고. 즉 자기가 릴레이를 직접 안 해줄 수 있으면 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릴레이까지 해줘야 되는 세 번째 방법, 즉 릴레이드 주소를 통한 방법. 이 세 번째 방법이 가장 피하고 싶은 방법이지만 어쩔 수 없다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매겨요. 그래서 두 개의 클라이언트가 지금 교신하려고 할 때 ICE 시스템에서는 일단 직접 할 수 있는가를 체크해봐요. 지들끼리. 그게 안 된다?
그럼 각각 스턴에게 물어봐 와서 서브 리플렉시브 주소로 할 수 있는가를 한번 가능한지를 타진해 봐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턴 서버를 두고 중간에서 릴레이를 해줘 갖고 될 수 있는가를 타진해요. 이 세 가지를 테스트해서 이 중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우선순위 순서대로 가장 먼저 가능한 방법을 써서 통신하게 합니다. 이것이 아이스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비전공자 친구들에게 스티브 잡스가 이게 한 얘기가 무슨 소리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 한 얘기를 그냥 그대로 해주면 되겠어요. SDP 엔터티라고 되어 있어요. SDP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시그널링과 미디어 얘기를 할 때 이 미디어 패스가 어디서부터 어느 IP 주소에서 출발해서 어느 IP 주소, 어느 포트에서 어느 포트로 간다고 하는 것을 디스크라이브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SDP, 그 Session Description Protocol인데 그 디스크립션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 주소, 이 포트 번호입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SDP 그 디스크립션으로 해갖고 적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턴 서버가 지가 스스로 파악하는 게 아니고 그 정보를 이미 클라이언트가 넘겨주는 거예요. 아이스 시스템에서는 알겠죠? 페이로드를 뜯어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당연하죠. 이 지금 네트나 이런 애들은 지금 레이어링 프린시플에는 안중이 없어요. 일단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애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질문이요. 턴 다시 설명. 이제 그림 327페이지 그림에 가보면 거기서 이제 그 네트 뒤에 있는 클라이언트하고 그다음에 저쪽 네트 뒤에 있는 peer A가 통신한다고 하면요. 일단 이 턴을 사용하게 된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peer A가 심지어는 스턴을 써서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중계기를 거쳐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죠. 중계 서버를. 그래서 먼저 중계 서버를 알아내요. 중계 서버가 어딘지 안다고 우리가 가정합니다. 뭐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책에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일단 지금 DNS도 안 배우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서버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 서버에게로 일단 요청을 해서 자기가 어느 그 저쪽 그 상대편하고 교신하고 싶다는 것을 알게 이제 요청을 하고요. 얼로케이션을 요청을 하고 대신에 서버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냐면 그렇다면 그 용도를 위해서는 어떤 나의 주소를 쓰라고 서버가 얘기해줘. 그게 릴레이드 트랜스포터 어드레스예요. 일단 이 주소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한테 네가 직접 못 보내겠다고 하니 일단 이 주소 192.0.2.201로 보내다오가 맨 먼저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peer A도 마찬가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서버에서 이 친구들이 이제 접선하는 셈이죠. 그리고 접선되면 서버가 이 둘 사이에서 데이터를 옮겨줘요. 그것이 데이터를 카피한다는 말인데 327페이지에 그 그림 아래에 있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그 얘기는 Turn supports two methods for copying data between a client and its peers. 그래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싶은 두 개의 피어, 뭐 여튼 두 개든지 세 개든지 피어들 사이에서 카피를 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두 가지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이건 너무나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래서 그 서버가 걔네 둘 사이에 그 릴레이를 해줘요. 물론 이제 중매 절차가 있겠죠. 서버 내부에서 나는 누구누구랑 얘기하고 싶어요가 있었을 것이고요. 저쪽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짝이 되는 녀석들 사이 이 서버가 옮겨줄 거예요. 데이터를 카피를 해줄 거라고. 대답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서버에 나는 얘랑 얘기하고 싶어요라고 일부러 하잖아요. 그럼 그 얘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디테일이고요. 사실 이제 이 턴을 어떻게 쓰느냐는 어떻게 쓰느냐는 그냥 그 각 시스템마다 다른데 이를테면 아이스가 턴을 써요. 그럴 때 아이스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뭘 쓴다고 했습니까?
SDP라는 또 다른 프로토콜 써서 제가 누구라는 이야기를 전달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SDP에는 뭐 딴 거 써 있는 거 아니고 뭐 그 오디오냐 비디오냐, 오디오면 이게 그 뭐 뮬러의 PCM이냐, 뭐 예를 들면 1초에 8,000번 목소리를 샘플링하는 애냐, 아니면 우리가 GSM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핸드폰에서 쓰는 방식이냐, 뭐 하는 그 오디오나 비디오 미디어 디스크립션이 있고, 트랜스포트라 해서 미디어가 어느 IP 주소 어떤 포트에서 어느 IP 주소 어떤 포트까지 갑니다라고 하는 정보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턴 서버에 제출함으로써 턴 서버가 그걸 보고 짝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예. 또 다른 질문이요. 이거 신뢰가 어떤 게 있어요? 응? 실제 이제프리 페이스타임을 하면 페이스타임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턴이나 아이스가 쓰이는 건가요? 여러분 이제 그 와이파이로 보통 이제 고대에 오게 되면 쓰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즘 페이스타임은 그 아마 셀룰라에서 되는 걸로 돼 있죠. 그전 처음 버전은 와이파이에만 됐었어요. 와이파이에서만 됐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그 인터넷 공유기 뒤라든가 아니면 이제 와이파이 그 망에, 우리 고대 같은 경우 이제 와이파이 망으로 들어가면 거기 네트가 뒤에 버티고 있는데 그 이제 여러분이 그 뒤쪽에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여러분의 통화 상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 홀 펀칭 같은 그런 그 해킹을 써야 되는데, 이런 이제 해킹을 쓰기보다는 이 애플사에서는 이제 표준 방법을 쓰기로 한 거죠. 그래서 실은 아이스를 쓸 거예요. 아이스를 쓰는데 아이스가 스턴과 턴을 쓰기 때문에 스턴, 턴, 아이스가 다 언급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를 써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턴 서버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애플사 내부에 있는 서버인지 아니면 퍼블릭 서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애플사 내부에 있는 서버일 거예요. 페이스타임 고객을 위한 턴 서버가 따로 있을 거라고. 그래서 애플 기기를 쓰는 사람들이 아마 인증을 받을 것이고 턴 서버에 접속이 허용될 것이고, 자, 페이스타임에서 사용하는 그 상대편 아이디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디를 사용해서 짝을 맞춰서 턴 서버에서 데이터를 주고 받을 거란 말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오케이. 제 그냥 게스였어요. 게스. 사실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 확인은 여러분이 하시고. 예. 제가 이해가 좀 많이 안 돼서 이게 턴이 안 되는데 턴이 되는 경우가 도대체 뭔지 잘 아직도 모르겠어요. 스턴이 안 되는데 턴이 되는 경우가 아니고요. 스턴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라서 턴을 쓰는 거죠. 네. 예. 스턴은 이제 예를 들면은 나만 네트 뒤에 있으면 스턴으로 해결돼요. 나만. 그렇지 않아요? 상대편에게 어디로 전화를 할 때 나만 문제가 있는 경우라 그러면 스턴으로 해결돼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둘 다 있어 버리면 해결이 안 돼요. 스턴 가지고는. 상대편의 주소, IP 주소가 불명이라고. 상대편도 스턴을 쓰면은 그러면 그 매핑된 X-를 가지고 거기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되죠. 근데 그 친구가 내 주소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그걸 전달하죠? 처음에. 전달할 수 없어요. 그러면 턴은 그러면 중간에서 어떤 애가 받아줘가지고 그걸 그렇죠. 이제 known entity예요. 턴 서버는 양쪽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페이스타임 같은 경우는 애플사의 어떤 서버겠죠. 여러분이 그 패킷 캡처를 해보면 나올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이요. 예. 네, 그래서 아이스에서는 이제 턴 서버를 쓴다고 해도, 지금 질문 잘했는데요. 턴 서버를 쓴다고 해도 항상 릴레이드를 고집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그 333페이지 보면 우선순위가 있는데 첫 번째 호스트 트랜스포트를 사용할 수 있느냐를 체크를 해봐요. 양자가. 니들이 할 수 있냐 체크해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그 턴 서버를 안 써요. 그러니까 턴까지 구사할 수 있다는 거, 최악의 경우에. 그걸 꼭 쓴다는 거 아니고요. 그 세 개를 다 체크해봐요. 우선순위대로.
그 호스트 트랜스포트를 가지고 통신 가능하냐? No라고 하면은 그러면 너희들 서버 리프렉시브 주소를 가지고 그러니까 서로에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서로에게 알려줘서 통신이 가능하냐? 물어봐요. 그래도 No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정확한 시나리오는 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언제 그러면 저 서버 리플렉스 주소 가지고 안 되는 예를 들어보라 그러면 곤란해요, 내가. 그래서 여튼 그래서 여튼 체크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아이스에 대해서 이 웹에서 찾아보면 자세한 예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스톤은 이렇게 처음에 물어보고 나서 에코가 오면은 그 다음부터 데이터를 보낼 때는 스톤 서버를 안 고친다는 말씀이시죠? 스톤 서버는 거쳐가는 애가 절대 아니에요. 스톤 서버는 그냥 질문을 해서 답만 받아올 오고요. 절대로 데이터가 그리로 흘러가는 일은 없어요. 턴 서버는 데이터를 릴레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리 갔다가 갈 수 있는데 스톤 서버만을 사용했다 그러면 실제로는 네트에서 네트로 가서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널링 할 때만 스톤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미디어를 주고받을 때는 안 쓰신다. 왜냐하면 사실은 페일로드에 들어가 있는 IP 주소 이런 것들은 미디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알아내서 해결을 했는데 또 왜 스톤 서버를 또 써야 되겠어요? 이해를 강요당한 모습인데. 오케이. 예, 이렇게 합시다. 그 사설 주소를 갖고 있다는 의미는 저는 항상 넷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바깥에 나갈 때는 꼭. 네. 그러니까 서버는 통상 어떤 서버든지 고정된 포트 번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웹 서버다 그러면 80번 포트를 쓰는 게 정상이죠. 예.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찾아가거든요. 응용 프로그램을. 예.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아마 7장 이야기를 끝낼까 해요. 그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334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 패킷 필터링 파이어월과 네트를 갖다 어떻게 컨피규어 하느냐, 동작을 제대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오퍼레이터가 즉 그분이 하셔야 할 일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보안에 가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코스에서는 이 정도로 다루기로 하겠고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다음 주 화요일에는 리딩 데이, 그러니까 수업이 없어요. 리딩 데이는 딴 게 아니고 시험 공부하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목요일 날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그 시험지, 그 작년에 봤던 시험지를 우리 저 코스 홈페이지에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보고 어떤 스타일로 나오나 대략 뭘 중시하나 이런 걸 좀 눈치를 채시기 바라겠어요. 작년하고는 조금 배운 내용이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작년에는 IP 버전 6를 거의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IP 버전 6를 살짝 건드리면서 왔죠. 그 점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반대 안 하신다면 여기서 오늘의 수업을 마칠까 하는데요. 질문이나 수업을 지금 마치는 건 반대다 하는 사람은 손을 드세요. 네, 오케이. 여튼 수고 많았고요. 이제 반 학기가 지났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 시험 끝나고 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